52세가 된 지금 나는 인테리어 산업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결혼한 지 25년, 아내 소연과 딸 서진이와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다. 하지만 3년 전 그 일만큼은 아직도 가슴 한편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당시 소연이가 감정 상담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남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2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의심하게 만든 배신감이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너무 외로웠어. 그때 소연이가 눈물로 사과하며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상대는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그저 감정적인 위로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대학생인 서진이가 있었다.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한 번의 실수라고 믿고 싶었다. 아빠, 엄마가 진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진이까지 나서서 엄마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25년 쌓아온 가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용서했다. 소연이는 그 이후 스마트폰 사용도 줄이고 나와의 대화 시간도 늘렸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또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었다. 며칠 전부터 소연이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30분씩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한 화장이었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 대신 몸에 맞는 니트나 원피스를 즐겨 입기 시작했다. 요즘 미용실 손님들이 원장 스타일을 많이 보더라. 그래서 좀 신경 쓰는 거야.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었다. 3년 전 일 이후 한동안 조심스럽게 사용하던 소연이가 최근에는 다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특히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다. 요즘 인스타로 미용실 홍보를 해야 해서 그래. 다른 미용실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역시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냥 SNS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누군가와 소통하는 듯한 미소를 지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신호는 일주일 전 서진이가 던진 폭탄 같은 말이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대학교 과제를 하다가 잠시 쉬던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 무슨 일 있어?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남자 계정에만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요. 거의 매일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또? 3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확실해? 네, 그리고 DM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엄마가 폰 볼 때 얼굴 표정이 3년 전이랑 똑같아요. 서진이는 3년 전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서진이에게도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남자가 누군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옷 쇼핑몰 같은 걸 하는 사람 같아요. 인스타에 모델 사진이랑 상품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그런 사람들은 대개 SNS 마케팅에 능숙하고 여성 고객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한다. 위험한 조합이었다. 아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진이의 질문에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3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었다. 그때는 한 번의 실수라고 믿고 용서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맞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년 전 소연이가 흘린 눈물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들키지 않을 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 벌기였을까? 25년 결혼 생활, 그중 3년은 의심 속에서 살았고 이제 또 다시 의심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한 번은 실수였다고 믿었지만 두 번째는 그냥 사람의 본성이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또 겪어야 한다니. 서진이가 대학생이 된 지금 더 이상 아이 때문에 참을 이유도 없다. 이제는 진실을 확인할 때다. 서진이의 말을 듣고 난 후 나는 며칠간 소연이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라서 가능한 일이었다. 소연이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선 인스타그램부터 확인해봤다. 소연이가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간 지켜본 결과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침 10시경, 점심시간, 그리고 밤 11시 이후, 특히 밤 시간대에는 거의 1시간씩 들여다봤다. 서진이가 알려준 그 남자 계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소연이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기록을 보니 패턴이 뚜렷했다.
더양 스타일이라는 계정에만 유독 많은 하트가 찍혀 있었다. 계정 주인은 이도영이라는 남자였다. 프로필을 보니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게시물들을 살펴보니 전형적인 SNS 마케터의 스타일이었다. 셀카와 상품 사진을 적절히 섞어 올리고 감성적인 문구로 여성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식이었다. 오늘 같은 흐린 날엔 따뜻한 니트 한 벌이면 충분하죠.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이런 식의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댓글을 보니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다. 멋있어요. 센스 있으세요. 남편도 이런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문제는 소연이의 반응이었다. 다른 팔로워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단순한 하트뿐만 아니라 DM까지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다. 인스타그램 DM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소연이가 폰을 볼 때의 표정과 타이밍을 보면 분명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가계부를 뒤져봤다. 소연이는 평소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몇 가지 이상한 지출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20일 DH 스타일 매장에서 28만 원 결제. 그 브랜드명이 이도영의 쇼핑몰과 일치했다. 영수증을 찾아보니 남성용 니트와 여성용 가디건을 샀더라. 남성용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같은 날 오후 근처 카페에서 2인분 음료와 케이크를 주문한 기록이 있었다. 소연이는 그날 친구 만났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인테리어 업체를 25년간 운영하면서 직감을 키워왔다. 고객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말의 뉘앙스만으로도 진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다. 지금 소연이에게서 느껴지는 것도 그런 신호들이었다. 휴대폰 사용 패턴도 3년 전과 똑같아졌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에 번지는 미소, 급하게 화면을 끄는 모습, 그리고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 행동까지 모든 게 데자뷰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주말이었다. 소연이가 갑자기 쇼핑을 가겠다며 외출했다. 보통 주말 쇼핑은 나와 함께하는 편인데 혼자 가겠다고 했다. 요즘 옷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어서. 여자 쇼핑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혼자 갈게. 그럴듯한 이유였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소연이는 원래 쇼핑할 때 내 의견을 물어보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소연이가 간 곳을 확인해봤다. 위치 공유 앱을 보니 강남 쪽 백화점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도영이 인스타그램에 같은 시간대에 올라온 스토리였다. 같은 백화점, 같은 층에서 찍은 것 같은 배경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밤 소연이가 돌아왔을 때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가격표를 보니 평소 소연이가 사는 옷보다 2배는 비쌌다. 어디서 샀어? 예쁘네. 백화점에서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가끔은 좀 젊게 입어도 되잖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옷이 이도영 브랜드 제품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바로 그 옷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DM,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의 우연한 만남까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쌓인 신뢰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었다. 3년 전에는 감정적인 위로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추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다. 이번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이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의심만으로는 25년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다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두 번째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테리어 업계에서 25년간 일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우리 집 공유 컴퓨터에서 소연이의 카카오톡 백업 파일을 확인했다. 다행히 자동 백업 설정이 되어 있었다. PC 카카오톡을 통해 최근 메시지들을 살펴보니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대화 기록에 공백이 있었다. 특정 시간대의 메시지들이 삭제된 흔적이 역력했다. 더 중요한 단서는 위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위치 공유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연이의 최근 이동 패턴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달간 소연이는 미용실이 아닌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강남 일대의 특정 카페와 백화점을 자주 방문했다. 문제는 그 시간대에 내게는 다른 곳에 있다고 말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연이는 미용실에 새로운 제품 주문하러 간다고 했다. 하지만 위치 기록상으로는 강남의 한 카페에 3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 혼자서 3시간을 카페에서 보낼 이유가 있을까? 더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발견한 별도 계좌였다. 집안 서류를 정리하다가 생소한 은행 카드를 발견했다. 소연이 명의의 적금 계좌였는데 내가 모르는 계좌였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서로 숨긴 계좌가 있을 줄은 몰랐다.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최근 2달간 이 계좌에서 총 180만 원이 빠져나갔다. 사용처를 보니 DH 스타일, 온라인 결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도영의 쇼핑몰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써댄 것이다. 더 놀라운 건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한 번은 30만 원을, 다른 한 번은 50만 원을 이도영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기록이 있었다. 옷을 사는 것 이상의 관계라는 증거였다. 휴대폰의 인스타그램 DM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소연이는 절대 폰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3년 전 일 이후 더욱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다. 마침 서진이가 도움이 되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서진이는 SNS 복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 아빠, 인스타그램은 삭제해도 일정 기간 서버에 남아있어요.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복구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어? 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엄마 폰에 직접 접근하는 건 불법이지만 가족명의 계정이면 복구 요청이 가능해요. 서진이의 조언에 따라 전문 업체를 찾았다. 다행히 소연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가족 공용 이메일로 가입되어 있었다. 업체에서는 최근 30일간의 DM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일주일 후 받은 복구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2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당신 생각만 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도영님과 있을 때만 진짜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는데 남편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도형과 주고받은 DM은 단순한 고객과 사업자의 관계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감정적인 교류는 물론 실제 만남 약속까지 잡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메시지였다. 당신 때문에 3년 전에 했던 다짐이 모두 무너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한테만은 솔직해지고 싶었거든요. 3년 전의 다짐, 그때 소연이가 눈물로 맹세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다. 오픈 채팅방 일로 들켰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던 그 말들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 번은 실수였다고 믿었지만 두 번째는 그냥 사람의 본성이다. 소연이에게는 이런 일이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습관이었던 것이다. 복구된 메시지들을 날짜별로 정리하니 더욱 명확해졌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온라인 교류에서 시작해 실제 만남, 그리고 감정적 의존까지 발전한 상태였다. 소연이는 이도영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고 있었고, 이도영은 그런 소연이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카드 사용 내역, 위치 기록, 비밀 계좌, 그리고 복구된 DM까지 법정에 서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52세의 나이에 이런 배신을 두 번째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3년 전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는 내 자존심을 지킬 때였다. 그날 밤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며 다짐했다. 25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아니다. 소연이와 이도영이 내 관용을 약함으로 착각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25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장을 목격해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지난주 화요일 소연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헤어 제품 박람회에 간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위치 추적으로 확인해보니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도영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보니 그날 강남에서 팝업 스토어 오픈 이벤트가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소연이가 향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다.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25년간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하면서 각종 전시회와 쇼룸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건 처음이었다. 팝업 스토어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젊은 여성들이 주 고객층인 듯했지만 중년 여성들도 제법 눈에 띄었다. 이도영의 마케팅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매장 한편에서 소연이를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도영이 서 있었다. 인스타그램 사진으로만 봤던 그는 실제로도 외모가 준수한 편이었다.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어서 여성들에게 어필할 만했다. SNS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단순한 고객과 사업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게 명확했다. 이도영이 소연이에게 옷을 맞춰주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소연이가 거울을 보며 수줍게 웃는 모습,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30분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봤다. 그들이 옷을 고르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3년 전에도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감이 더 컸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이도영이 계산대로 향하면서 소연이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소연이도 거부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25년간 쌓아온 부부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옷도 이 여자도 내가 다 지불한 거야. 두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다. 소연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이도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 옷값을 내가 비밀 계좌에서 뺏어 샀다는 걸 내가 다 안다는 소리야. 소연이는 말을 잃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들킨 충격이 컸을 것이다. 이도영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고객이 개인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해. 당신 인스타그램 DM도 다 봤어. 이도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나는 소연이를 바라봤다. 3년 전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 그때는 용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소연아, 넌 나한테 아내였고 이 사람한테는 뭔데? 감정 놀이터야? 소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3년 전의 눈물도 이런 거였을 것이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에는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3년 전에는 진심이었다는 뜻인가? 소연이의 변명은 스스로도 모순되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팝업 스토어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신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숨길 이유도 없었다. 이제 집에 가자. 할 얘기가 많아.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겁먹은 기색도 보였다. 아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진짜 죄송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소연이는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3년 전과 똑같다는 게 문제였다. 같은 패턴, 같은 변명, 같은 눈물. 이번에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진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대학생이 된 딸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빠, 이번에는 끝까지 가세요. 엄마가 너무했어요. 서진이의 말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3년 전에는 엄마를 감싸주던 딸이 이제는 아빠 편에 서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일이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다. 2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했다.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다. 팝업 스토어에서의 직접 대면 이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25년간 인테리어 업계에서 쌓은 인맥 덕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USB에 정리한 DM 복구 파일, 비밀 계좌 거래, 내역,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팝업 스토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까지.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재혼이고 계획적 불륜이라는 점에서 위자료도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참관자에게는 2,800만 원 정도. 이혼 위자료는 별도로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을 고려해 7대 3 정도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줬고 소장 작성도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소연이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고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25년 결혼 생활이 진짜로 끝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정신 차렸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두 번째 기회는 이미 줬고 소연이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서진이는 완전히 아빠 편에 서서 이혼 과정을 지지해줬다. 대학생이 된 딸이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아빠,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3년 전에 용서해줬는데 또 이런 짓을 하다니. 서진아, 엄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기억하지 마라. 엄마도 나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나는 서진이에게 소연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22년 동안 딸을 키워준 엄마였으니까. 한편 이도영에게는 즉시 타격이 시작됐다.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자 그 SNS에도 영향이 미쳤다. 누군가 이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것 같았다. 이도영의 인스타그램에는 비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기혼 여성이랑 불륜 저지른 사람이 감성팔이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한테 옷 사지 마세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도영은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주 마케팅 수단이었던 SNS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큰 타격은 실제 사업에 미쳤다. 그의 주 고객층이었던 중년 여성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리뷰에도 악평이 쏟아졌고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됐다. 그동안 소연이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만 집중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이도영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단순한 고객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구된 DM과 계좌 이체 기록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변론에서 이도영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해왔다.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판결일이 다가오면서 소연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미용실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다. 법정에는 소연이와 이도영,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2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피고 이도영은 원고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서소연과는 이혼을 인용하며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원고가 우세하게 한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이도영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판결 후 복도에서 이도영이 나에게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과는 당신 가족에게 하세요. 제가 들을 말은 아니죠. 이도영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이혼한 전처와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더욱 관계가 악화됐다고 했다. 소연이는 판결 확정 후 친정으로 내려갔다. 미용실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나는 것이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사라졌다. 위자료 2,800만 원은 3개월에 걸쳐 모두 받아냈다. 이도영은 결국 온라인 쇼핑몰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SNS 마케팅으로 성공했던 사업이 SNS 때문에 망한 아이러니였다. 6개월 후 나는 서진이와 단둘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인테리어 사업도 안정되어 있었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25년간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만 챙기면 됐다. 서진이가 어느 날 물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뭘? 엄마 용서 안 한 거요. 나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다. 첫 용서는 너를 위한 거였고 마지막 결단은 나를 위한 거였다. 그것이 내 진심이었다. 25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자존심을 지켰다. 끝없는 반복은 끊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